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갔던 지난해 사교육비를 얼마나 썼나 봤더니 23조 4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도 역대 최다입니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 21% 최고치입니다. 우리 애들 교육 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당선 하루 만인 오늘 안철수 대표와 당사에서 도시락 회동을 가졌고요. 이 회동 조금 전에 끝이 났는데 어떤 얘기 오갔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당선 13시간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봄 내음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빛은 좀 흐리지만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계절의 시기를 한 달가량 앞서 나가고도 있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아쉽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인천이 56, 경기가 47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에 이어 대구도 4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도 크게 나아지지는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충남과 세종, 대전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산불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인데다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산행 등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기다리던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크게 웃돌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에도 두 자릿수로 출발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린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아직은 아침 공기가 꽤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 공기까지 탁하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윤석열 선대위 시동, 안철수 역할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부터 촘촘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점심에는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네. 이 당선인 사무실이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도시락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실 단일화 당시에 인수위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을 맞아요. 했었죠. 그런데 당선된 지 하루 만에 바로 안 대표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 당사 들어갈 때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식사들 하고 계세요? 대표님 키트 검사는 거의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해봤어요. 네, 사실 두 사람의 회동이 오늘 12시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1시 반쯤에 이 음식점 예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뭐 당내 코로나 이슈로 두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네. 안 대표 조금 전에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들어갈 때 네. 장소 왜 변경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 않냐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네. 즉 좀 본격적인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되는 답변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안 대표가 들어간 게 약 12시 반이 되기 직전이었고요. 네. 이 조금 전인 2시 50분쯤에 안 대표가 회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 약 2시간 넘게 이제 안에서 있었는데 네. 대화는 약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난 거 뭐 도시락으로 뭘 먹었느냐 이 메뉴가 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관건은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인선되느냐 그 여부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안철수 대표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인수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 대표가 답변하기를 갔다 와서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본인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찌된 일인지 안 대표 나와서 한 얘기는 조금 네. 달랐습니다. 안 대표 회동 마치고 난 후에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같이 저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마 거의 뭐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오늘 직접 대화는 안 하셨더라도 지금 인수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사실 회동이 예정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당시에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 구성은 물론 향후 5년 정부의 좀 국정 정반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전망은 있었지만 사실 네. 핵심은 인수위원장 인선 여부였거든요.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회동 전에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수위 구성을 좀 서두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걸렸던 2주보다 조금 앞당겨서 서둘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주말까지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일요일까지 발표를 하려면 네. 오늘 좀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추측이 나왔고 게다가 앞서 뭐 음식점에서 당사로 장소 변경이 있었는데 네. 뭐 애초에는 뭐 연기됐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당일에 시간을 늦춰서 만나기로 한 점은 이 두 사람이 좀 신속하게 논의를 마치겠다라는 의도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 대표 인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호정 기자가 좀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취재를 좀 꼼꼼하게 했는데 이종훈 위원님,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주말까지 다 뭐 최소한 위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가 보다 했는데 들어갈 때 뭐 다 끝나고 나서요라고 얘기했었던 안철수 대표가 오늘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인사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논의를 안 한 건지 했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건지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엔 둘 가운데 하나다. 예? 둘 가운데 하나인데 둘 가운데 하나? 오늘 실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네. 비공개로 일단 처리하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거나 네, 아니면 지난번에 단일화 그 막판 협상 때 네. 이미 이 자리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끝났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오늘 굳이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제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이외에 다른 이제 그 자리들 네. 인수위의 다른 자리들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둘 가운데 하나인데 네네. 저보고 어느 쪽을 찍어라. 만약에 네.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자리 얘기는 이미 지난번에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예.
안 그랬으면 그렇게 막판으로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구체적인 뭐가 담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뭐 중간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기자회견을 딱 하고 결렬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발언 내용을 쫙 보게 되면 뭐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뭐 경기도지사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런 그 그랬었어요.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나를 경기지사급으로 취급한다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적어도 나한테 이 국무총리 정도는 제안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미 한 거다 그때.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특히 공동정부 얘기 계속하고 있고 네. 또 국정참여 의지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시그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서 자리와 관련한 얘기, 공동정부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인수위원회 구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그때 이미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훈 위원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단일화 할 때 이미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을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이 논의를 해서 이 마음을 맞췄지만 하지만 이거를 지금 발표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에 약간 좀 이렇게 묵혀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이호정 기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오늘 개괄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국정 전반에 걸친 것만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백브리핑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방금 해주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인사 문제는 둘이 얘기 안 했다라고 네. 하면서도 교감은 근데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하나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는 이 당시에 단일화 협상 때 공동정부와 공동인수위를 하기로 한 것을 협의한 거지 구체적인 사람 얘기를 하진 않았다. 사람과 자리 협상을 하진 않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제 일요일까지 발표를 할 거면 언제 논의가 마무리되고 언제 네. 발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장제원 의원 이전 브리핑 때와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발표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구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후보 의중과 안 대표 의중을 파악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윤석열 후보의 결혼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기념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장제원 네. 의원이 얘기하기로 내일 후보가 하루 쉬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네. 내일은 안 대표와 윤 후보가 직접적인 논의를 하진 않을 것으로 쉽지 보이고요. 않죠. 네, 장제원 의원이 혹은 실무진들이 안 대표와 윤 후보의 의중을 좀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을 제가 장제원 비서실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계속 오전에도 브리핑하고요. 두 사람 오찬 회동 직후에 또 브리핑을 하고요. 근데 별도의 발표가 없었는데 스리슬쩍 이렇게 비서실장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당선 직후에 비서실장 영순위로 장제원 의원이 그러긴 꼽혔습니다. 이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식 발표 없이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만난 자리에서 장제원 비서실장을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서실장에 인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화면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또 대통령님하고 당선인님하고 또 긴밀히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청와대는 정무수석을 참고를 해서 누구 정해주시면은 긴밀하게 하드라인처럼 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네, 유력하게 검토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 시점에 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비서실장에 인선됐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에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권성동 의원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면서 그럼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네. 권 의원은 일단 자신은 인수위에서 역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본인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냐. 비판받을 일 하지 않겠다. 본연의 역할인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당선인을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 사실 애초에 원내대표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최근에는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이 윤핵관 논란으로 좀 사라져 있었던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지금 전면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까지 들어가면 뭐라고 비판을 하겠냐라고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뭐 원내대표 얘기, 뭐 당대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른바 그 윤핵관들은 결국은 어딘가에 좀 중용이 되지 않겠느냐, 화려하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미 뭐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선거 국면에서 그 핵심 역할을 했죠. 단일화 협상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무슨 역할을 하긴 할 거다. 농공행상 측면에서도 공을 세웠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몇 달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청와대로 가면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로 가겠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대통령실로 가면서 핵심 비서실 참모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는 그건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 말고도 핵심 측근이라고 하면 뭐 권성동 의원 방금 네. 그다음에 3인방으로 윤한홍 의원이 또 있어요. 맞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이고 이미 당내에서 입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각이나 뭐 참모로 끌어주니까 뭐 대통령실의 참모로 끌지 않아도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 원내대표라든가 당권을 잡겠다든가 이런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뭐 경남지사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뭐 공천권을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선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꼭 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경선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핵심 3인방 중에서는 이제 장제원 의원만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내각 뭐 예를 들면 하여튼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핵심 측근 정치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능력이 안 되는데 측근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옆에서 눈과 귀를 막아서 민심을 못 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능력이 있다면 뭐 적절한 수준에서는 옆에 두고 기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이 측근들이 다 뭐 이제 자리 하나 꿰차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이 정도로 자력으로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역할이 주목되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당내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네. 당청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야 되는 당정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친정 체제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제 당청 관계가 아무래도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스스로 능력으로 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은영미 위원께서는 결국 권성동 의원이 뭐 청와대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어디 뭐 다른 뭐 내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당에서 이 당의 입지를 좀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또 있죠. 저희가 뭐 윤핵관이라고 뭐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공식 라인선상에서는 이 명백한 윤핵관입니다.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했죠.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 권 선대본부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선대본부장 겸 당의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이번에 윤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죠. 어제 당선 직후에 사무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권 의원은 선대본부장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직을 맡은 것이다. 이제 신진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분간 쉬고 싶다. 대통령 당선인이 됐으니 내 임무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수위 부위원장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안 보이던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요.
전면에 있던 사람들이 좀 쓱 자리를 비우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인수위가 어떻게 짜질지 좀 상당히 궁금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지는 것들 어떻게 바뀔지 윤지원 기자 이것도 좀 짚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실제로 열릴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치 개혁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발언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네, 청와대로 상징되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했는데요. 실제로 인수위가 꾸려지면 1호 사업으로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내에 광화문 이전 특위를 설치하겠다라는 방침도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5월 1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첫 출근지로 광화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집무실로는 서울 정부청사 내에 국무총리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가 아닌 삼청동 총리본관 혹은 삼청동 안전가옥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실은 정부 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광화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당시 초기에 이 경호상의 문제 또 정부청사 내 공간 마련 등의 문제를 들어서 이걸 철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미 경호 전문가와 논의를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요. 또 조직이 축소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줄곧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발언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공언을 했고 공약을 뭐 약속을 했고 또 후보가 이제 당선인 부인께서도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공적인 역할은 안 하겠다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지킬 겁니다. 네, 지금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 제도를 폐지를 해서 대통령실 인원을 30% 정도 감축할 방침입니다. 이 전략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 역시 30대인데 30대 장관을 발탁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네, 지금 여가부 폐지를 안 그래도 윤지원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종훈 위원님, 사실 이번 대선 0.73%포인트 앞선 신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지금 통합이 가장 먼저 꼽히는데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이 공약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표심 분석을 해보면 딱 그 결론이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막판에 이른바 이대녀 20대 여성들의 결집하면서 사실은 격차가 확 줄어들었 그런 그 상황이고
지금 뭐 그분들 그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그 격앙이 돼 있더라고요. 누적된 불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알면서 그걸 밀어붙일 이유가 일단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것도 처리하려면 야당이 또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마 야당이 또 계속 반대를 할 겁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기능은 아마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여가부 존치를 시키더라도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뭐 미투 운동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던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됐던 바가 있고 또 뭐 저출산 이런 대책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뭐 성과가 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기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능을 이제 대폭 조정하는 선에서 일단은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정은 의원님 여가부는 계속 존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여성층이 상당히 좀 분노한 사람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층만 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 대선을 정말 며칠 앞두고 이 윤 당선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발언을 해서 문 대통령 굉장히 경노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 박수현 소통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박수현 수석의 말은 문 대통령이 직접 적어서 전달한 문 대통령의 이 말이었습니다. 분노한다,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앞서 보신 윤 당시 후보의 모습을 보시면 뭐 앞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라고 사실 명확하게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이호정 기자, 문 대통령이랑 윤 당선인 만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문 대통령의 이 불편한 입장은 방금 보신 박 대변인의 얘기가 지난달 있었던 건데 네. 뭐 한두 달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청와대와 갈등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꾸준히 누적되어 온 이런 불편한 관계인데 네. 과연 두 사람이 언제 만나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런 표정들이 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장제원 비서실장은 길지 않은 시간에 늦지 않게 만나려고 조율 중이다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네. 좀 저희가 관례를 찾아보니까요. 보통 10일 내외로 회동이 이뤄졌더라고요. 이 16대 대선 땐 대선 후에 나흘 뒤 회동이 이뤄졌고 17, 18 대선 때는 9일 뒤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관례에 따른다면 이르면 다음 주쯤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정권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갈 때는 한 4일 정도면 만났습니다만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는 성향으로 사실상 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뭐 9일, 10일 정도가 지금 걸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이 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두 사람 약간 불편한 동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권력 이양이 잘 될지 두 사람 만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현직 대통령이 현직과 미래 대통령이 동거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이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현 정부에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하시던 분이 반대 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할 수 있고 이제 선거 과정 중에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적폐 수사 발언 때문에 특히 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발끈하셔가지고 사과하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어제 이제 당선인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셨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만나더라도 이게 뭐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미래 대통령이 아무리 불편하더라고 해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이러지는 않죠. 이미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언급을 문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뭐 직접 사과는 안 했지만 일단 윤석열 당선인도 적폐 수사할 계획이 없다.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시스템대로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서로 원론적인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이거는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한테 이명박 대통령 지금 수감돼 있죠. 사면을 좀 건의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DJ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전직 대통령들인데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걸 건의를 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말을 누누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도 누누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굳이 이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않더라도 본인이 하겠죠. 올해 안에 아마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 이런 요청이 온다면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안 한다 이렇게만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요청이 왔을 때 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통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광주 찾은 이준석 확진, 국민의힘 발칵이라는 내용의 아이템입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줬죠. 이 광주에 내려가 있는 이준석 대표가 확진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전달한 공지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광주 일정 중에 이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게 접촉한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라고 하죠.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후에 이 광주 서구보건소에 가서 이 PCR 검사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PCR 검사 대기줄을 선 모습까지 본인이 직접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이 내일까지의 일정은 모두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 대학생들도 만나고 하려고 했는데 이 일정은 좀 미뤄진 상황이고 PCR 검사 결과 확진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이제 광주에 머물면서 격리를 할지 아니면 서울 자택으로 돌아와서 격리를 할지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지금 어쨌거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어제 저희도 해단식에서 봤습니다만 윤 당선인하고 막 포옹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앞서서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 윤 당선인이랑 안철수 대표랑 도시락도 같이 먹었어요. 오늘 좀 전에. 네, 맞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심지어는 어제 선대본 해단식에서 이 포옹을 한 것에 이전에는 이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손해부가 다 지금 한 자리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찬 회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나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오찬 회동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왔었거든요. 이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윤 당선인, 안 대표 모두 음성이 나와서 지금 오찬을 보신 것처럼 진행을 한 거고요.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원래 오찬 회동이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식당을 그 예약한 일정이 취소가 되기도 하면서 정말 오찬 취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중식당을 취소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디 정말 다들 이 주변에 접촉한 사람들 다 좀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서 확진을 받은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 선거가 끝나면 광주를 가장 첫 지역 일정으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어제 이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길 인사도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였는데 자막에 오늘로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이 지금 듣기에 이게 선거운동 때문에 목이 쉰 건지 아니면 코로나의 영향인지 좀 목이 쉬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신 것처럼 감사 인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 청년 보좌 등과 함께 이 퇴근길 인사를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발언 중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 광주광역시에서 득표한 득표율 12.72%인데요. 네. 이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보수정당 후보가 광주에서 얻은 걸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가장 높게 얻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8.59%를 얻었었거든요. 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복합 쇼핑몰 등 이 자신이 했던 공약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은 끝났지만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진보의 텃밭인 광주에서 지방선거에서는 좀 더 높은 득표율을 얻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퇴근길에 인사를 하니까 응원을 하는 시민들도 있기는 했지만 뭐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아니면 자동차 경적을 울려서 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차량으로 들이받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는 저 주변의 경찰들 모습 보이시나요? 경찰들 120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다행히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 협박성 전화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글쎄요, 광주 시민들 뭐 모두에게 환영받는 방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정훈 의원님 지금 보면 대선이 끝난 직후 바로 지금 광주를 또 갔습니다. 이 호남행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그냥 좋게 해석하자면 이번에 이제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보수 후보자들, 보수 정당 출신 후보자들 중에서는 많이 그래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제가 보기엔 자기 정치 성격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는 20% 찍어주세요. 예. 뭘로 나올까요, 이준석 대표? 대선에 도전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젊은 대통령론을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광주를 많이 챙겼습니다. 이 광주 호남 쪽.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사심도 좀 꽤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좋게 보면은 또 좋게 볼 수 있지만 또 안 좋게 보자면 또 자기 정치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이 양쪽의 이 평가를 모두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이 대선이 끝나고도 지금 계속해서 이 호남을 잘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확진이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아마도 어제 뭐 해단식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만났었던 사람들은 다 이 진단기 듣고 한 번씩 좀 찔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윤지원 기자. 네, 맞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의원총회 어떤 분위기였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대야 이제 우리가 이거 발음이 헷갈립니다. 대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야 관계 쪽에 이게 헷갈리네요. 하하하하 여당 대표 윤석열 정부를 최대한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여소야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판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당 역할하면서 180석을 상대하다 보면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결 못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원내에서 또 지도부에 요청할 게 있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요청할 것이고요.
네,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될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서 나오는 저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 이 이준석 대표 연단에 올라서 이제 여당 대표다라면서 기분 좋게 웃어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172석의 민주당 그리고 범야권 180석을 상대해야 되는 여당의 대표라는 점, 그 점에 대한 부담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앞서서 이준석 대표에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또 이 이준석 대표 마냥 좀 기분 좋게 웃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때문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모아봤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다가 호남 지역의 득표율 목표치를 2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제가 공표했거든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내부 데이터나 이런 걸 봐도 저희가 목표 지지율을 30%대로 상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의 젊은 세대와 또 호남의 또 이런 정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광주 쇼핑몰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할 겁니다. 네, 그간 선거들에 비춰본다면 이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높기는 했습니다. 12.9% 득표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득표함을 열어봤을 때 호남 30%, 2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부터 이 줄곧 젊은 층을 흡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표를 열어봤더니 20대 표심이 그렇지만은 않았거든요.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이 2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요. 20대 여성들이 이 후보에게 굉장히 큰 지지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 그간 이 대표가 20대 남성 공략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서 여성들의 역풍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의원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젠더 문제에 접근할 때 어쨌든 젊은 여성들 20대 특히 30대 초반의 이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이제 조금 우리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젊은 여성들이 가졌을 만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지금 들어보시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또 이 선대위 관계자들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 과 부분을 좀 분명 인정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까딱하면 질 뻔했다. 너무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까딱하면 질 뻔했다는 책임론이 자기에게 쏠리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SNS에 그래프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실까요? 지난 2020년 총선 그리고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 이 핑크색으로 나오는 게 분홍색이 지난 총선이고요. 붉은색이 이번 대선인데요. 이 보시면 모든 세대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더 높은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이 다만 지난 총선은 국민의힘이 너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기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 또 오늘은 이 비행기 침몰 사진을 올리면서요. 이 비행기가 침몰되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조종석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또 이후에는 오늘도 신지지층 확장을 위해서 10명이 사는 마을까지 다 찾아가서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요. 이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이 임기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이 지금 보면은 이 내부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보다는 공이 더 크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과보다는 공이 더 크다는 하태경 의원의 말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못하죠. 공도 있었어요. 물론 노력을 했고 네.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이대남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펼치면서 이대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네. 이대녀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이대녀들도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표심에서 드러난 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대남의 전폭적인 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다음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대녀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걸 보면은 이대남과 이대녀를 이번 선거에서 갈라쳤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 전략을 공공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선거 이제 정치인은 있잖아요. 일단 이번 선거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선거 전략으로서도 제대로 먹힌 거냐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설사 선거 전략으로 뭐 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그렇게 작은데 소탕대실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설사 조금 도움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번에 도움이 됐지만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입장 바꾸고 전략 바꾸면 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영국 BBC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남성 인권 옹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국민들이나 유권자나 선진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 큰 정치할 거 아니에요.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쓰고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민심을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던데 이제 돌아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민심에 나타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성찰을 안 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배워야죠. 민심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뭔가 달라져야죠. 그게 이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달라지지 않으면 아마 큰 정치인으로서도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책임론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영미 의원이 약간 작심하고 막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전략은 성과도 없었지만 옳지도 않은 이 전략이었었다라고 굉장히 좀 세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론 당당하게 좀 맞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윤지원 기자, 이 대규모 당직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당을 계속 이끌어가겠다. 이 부분을 당직 개편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권영세 사무총장 이미 사퇴를 했고 그 후임으로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던 사람이죠. 이 한기호 의원이 다시 내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사무총장과 함께 이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이 됐던 이철규 의원 역시 이 당직에 물러날 예정이고 이 부분 역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도 단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 개편을 하는 것, 그동안 대선 기간은 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책임론을 의식을 해서 이 영선의 30대 당대표로서 당심을 잡았겠다. 이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윤지원 기자가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다음 아이템도 윤지원 기자가 준비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템, 위기의 민주당 어떤 쇄신안 나올까입니다. 이 위기의 민주당 어떤 쇄신안 나올까? 네,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는 내용 앞서서 주요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가 2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구성 방안 그리고 이 앞으로의 원내 지도부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 초기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된 상황인데요. 이 내용 저희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일각에서는 너무 네. 근소한 표차로 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선방한 것 아니냐. 지도부 총사퇴가 답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게 됐고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 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이 자성의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이미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이어서 대선까지 패배를 하면서 그동안 당이 너무 반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내게 되면 정말로 위기가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지도부 총사퇴로 돌린 민심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윤 위원장의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 5월까지였거든요. 네. 지금 원내대표였다가 비대위원장직을 같이 맡게 된 건데 원내대표 임기가 2달여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야당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되게 되는데 이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 네. 이 3월 중에 새로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는 뭐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광재 의원이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아직 나이도 어리다. 그리고 너무 근소한 표차로 졌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회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끝난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윤지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표를 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달 25일 안에 굉장히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뽑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종훈 위원님. 지금 지방선거가 진짜 이제 3달 앞이거든요. 공천은 사실 그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새로 원내대표 뽑아서 이게 빨리빨리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위기감이 안 느껴진다. 아, 민주당에. 네. 그럼 왜 그럴까? 네. 2가지 믿는 구석 때문일 것이다. 뭘 믿는 걸까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는데 네. 근소한 거의 그 반반의 패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지지율 정도는 우리 편이다.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완패하지 않고 반반 정도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70이 넘는 172석. 네. 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 거죠. 이 의석이 일단 차기 총선 때까지는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 스스로가 일단 당장 그래서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지금 진짜로 그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자치단체장들도 많이 뽑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에요.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기초의원들이 사실은 모든 선거에서 풀뿌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풀뿌리가 건전하고 풀뿌리가 튼튼해야 사실은 거기서부터 힘이 올라오거든요. 조직적인 힘. 그쵸.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타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풀뿌리가 다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은 어찌됐건 그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번에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대선 직후에 이렇게 지방선거 바짝 붙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치러진다라고 본다면 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높고 대거 이제 교체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은 그 이미 예고한 대로 뭔가 정치 교체를 하겠다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풀뿌리 공천부터 사실은 그런 그 혁신 의지, 세대 교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대선 패배 후에 어떤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있다라는 좀 지적을 쓴소리를 좀 해주셨는데 유호정 기자, 어제 우리 해단식 연결할 때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다운된 그런 모습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단식 내내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도 국민도 아닌 본인이 부족해서 0.7%를 못 채운 것이다 라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런 소회를 들은 일부 당직자들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또 해단식 이후에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본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도 이 후보 SNS를 통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제가 부족했다라면서 연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향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우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 송영길 대표 어제 사퇴 선언 이후에 이 전 후보를 당의 상임 고문에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송 대표 제안에 이 전 후보가 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이 전 후보 어떤 행보 보일지 또 재기 시기가 언제일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향후 활동에 이 눈길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후보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논란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씨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김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해당 네. 청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확정되기 전에 등록된 건데 하루도 안 돼서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은 청원 요건이 위배될 경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등록 하루 만에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이재명 전 후보 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가 또 사실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또 잘 될 때는 뭐 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이 안 돼 가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 둘 좀 터져 나오게 되죠. 민주당 대선에서 진 다음에 지금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낙연 때문에 졌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돌리는 모습인데요. 네. 이와 함께 또 이 전 대표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졌던 만큼 범여권으로 묶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책임론도 일각에서는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 전 후보를 향해서도 좀 일부 친여 지지자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위원님, 네. 이 대선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짧게 여쭤보면 친문 비문 갈등 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문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반분됐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측하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으로 이렇게 갈렸었는데 네.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는 이제 뭐 막판에 윤석열 후보 또 지지 돌아선 또 일부 친문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후보 잘못 뽑아서 결국 진 거다. 그러면서 아마 문제 제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이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한번 좀 정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두 사람이 만났죠.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대표, 이 향후 5년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도 이 조금씩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 만큼 오늘은 두 사람의 만남을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